저는 지금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변호사로 있고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모여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에서 제가 단장을 맡고 있고요. 공동 단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유관 기관에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 그 추석 이후에 그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라는 책이 새롭게 2판이 출판됐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투자 계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10분 정도 먼저 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지금 투자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 스타트업 운영하시거나 스타트업 이렇게 같이 동업자들하고 만들어 가실 거면 수많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 투자계약, 주주관계약, 동업자계약, 하청계약, 용역계약 많이 하는데 이 계약이 과연 뭔지를 조금이라도 좀 아셔야 그래야지 좀 수월하게 하시고 또 투자 계약까지도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계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되게 좀 어렵게 이렇게 되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 표시가 내용상 합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뭐냐면 저랑 다른 분과 얘기를 하다가 의사가 합치가 되면 그냥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예컨대 심지어는 이거는 묵시적인 경우에도 많이 계약이 체결돼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버스 탈 때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제가 서 있죠. 그리고 버스가 쭉 와서 서요. 그다음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주면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기사님 우리 버스 운송 계약 체결할까요? 라고 얘기 안 하죠. 만약에 그렇게 제안하면은 정말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타서 버스 카드, 교통카드 찍고요. 들어가죠. 그러다가 우리는 아저씨가 근데 기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랑 계약 체결 안 했는데 왜 타? 얘기 안 하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제가 내릴 곳에 가서 내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랑 기사님과 즉 기사님이 있는 그 버스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운송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저랑 운송 계약이랑 운송회사랑 운송계약에 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계약이 체결돼요. 다만 이때 과연 계약서를 썼냐? 안 썼잖아요. 그렇죠? 누가 계약서를 써요? 다만 계약서는 그건 뭘까요? 의사가 합치될 뿐이고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계약서는 그 어떤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입증해주는 그냥 증거 자료일 뿐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제가 여기 2시에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5분 늦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림플러스 측에다가 저 5분 늦어요 라고 전화를 해요. 그랬을 때 그럼 5분 늦게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2시에 강연을 하기로 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에 체결되는 거예요. 저하고 드림플러스 계약서 쓰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약서는 그냥 입증 자료일 뿐이고 계약은 의사가 합치되면 그때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운영하시면서 투자 받으시면서 이것저것 근로계약 체결하시면서 어떤 상대방과 예컨대 양말 만 켤레를 상대방한테 납품받기로 했다. 그래서 만 켤레 가격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 했어요. 전화로. 그때 의사가 합치되면 그냥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계약서를 안 썼어도요. 회의할 때 논의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녹음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녹음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계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녹음하는 게 과연 불법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대화의 당사자면 불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대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재밌는 내용 회의하네? 라면서 녹음을 하면은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내가 이 회의의 당사자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전화는 어떻죠? 당연히 저와 상대방이 대화의 당사자니까 그냥 조용히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걸 녹음하면 그 녹음 속에 들려있는 모든 내용들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투자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는 이걸 아셔야 투자계약도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고 스타트업 경영할 때 좋아서 그래요. 이런 회의를 하면요.
녹음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매번 녹음하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 회의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서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아니면 잘못 정리가 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상대방이 잘 받았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면, 메일을 회신을 주시면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스타트업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계약이고, 그래서 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계약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계약이란 거는 어쨌든 권리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의무가 있어요. 예컨대 제가 책상 100개를 갖다가 납품받기로 했다. 근데 상대방이 책상 100개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책상 100개 내놔라고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주면 100개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당 예컨대 하나당 10,000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00만 원. 하나당 10만 원짜리 책상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놔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이제 채무 불이행이고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투자계약 나중에 위약벌, 위약금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방금 같은 계약은 되게 쉬워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책상 하나에 얼마고 몇 개 못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타트업 운영하시면서 또는 스타트업의 어떤 구성원이 되면서 어떤 계약 많이 할까요? 경업금지 약정 많이 하시죠. 또는 비밀 유지 계약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거 할 때 우리 투자 계약 있다가 보시면 거기도 경업금지 조항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 비밀 유지 조항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투자자가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할 때 야, 너 여기에 대표님 당신 내가 투자한 이 회사만 열심히 집중하고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마. 또는 오히려 또 너 이거 회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특허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이거 다른 회사한테 넘겨주지 마. 라는 조항이 투자계약에 들어가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동종업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그러겠죠. 야, 너 경업금지 약정인데 왜 옮겼니? 라고 하면서 나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과연 그때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투자자가 이 대표가 나랑 경업금지 약정을 했고 그래서 동종업종으로 옮기면 안 되는데 옮겼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자, 맞아. 니네 둘이 경업금지 약정 체결한 거 맞네. 계약서를 보니까. 자, 근데 너 옮긴 거 맞아? 네, 옮겼습니다. 그럼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것도 맞네? 네, 사실 저 위반 맞아요. 그때 판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투자자 너한테 생긴 손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투자자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일까요? 되게 어려워요. 손해액을 갖다가 입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투자자와 이 대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게 맞다. 근데 이 대표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다.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보이나 투자자는 지금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람이거든요. 원고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경업금지 약정을 상대방을 위반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나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입증을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무너졌다. 우리나라 정의는 역시 없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판사 마음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다가요.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투자계약에도 똑같은 개념이 사용이 돼요. 이런 거죠. 본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우리한테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손해가 1억 원이라고 서로 합의하자.
그래서 너가 위반하면 1억 원 내면 손해배상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거의 없죠. 왜냐하면 거의 다 위약금이나 위약벌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 단어를. 그래서 보통은 자, 본 약정을 위반한 사람은 위약금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조항을 넣어요. 그러면 아까 손해배상의 예정과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손해를 다 배상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위약벌은 그럼 뭘까요? 위약벌은 과연 똑같을까? 한 글자 차이죠. 금과 벌이. 근데 위약벌은요. 말 그대로 벌이에요. 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 투자계약을 위반해서 이 약정을 위반해서 벌을 일단 받아요. 위약벌로서 1억 원을 지급해라. 그럼 1억 원을 먼저 내야 돼요. 벌금처럼. 그리고 나서 손해가 추가로 더 있으면 손해배상도 또 따로 해야 돼요. 위약금과 좀 다르죠. 위약금은 그 돈을 내면 손해배상 된 거예요. 위약벌은 그 돈 내고 손해배상은 또 별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우리 의뢰인이 이 계약을 많이 위반할 것 같으면 그러면 위약금으로 써요. 계약서를. 근데 우리 의뢰인은 위반 안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위반할 것 같으면 위약벌도 받고 손해도 배상받아야 되니까 위약벌로 바꿔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한 글자 차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위약금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해라 라고 한 다음에 다만 별도의 손해가 또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쓰면 마치 이거는 위약벌과 똑같죠. 앞에 위약금으로 얼마 지급해라고 됐지만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라고 적었지만 위약벌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투자계약서에 다 들어가니까 뭐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PPT는 제가 내용을 많이 적어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투자계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아셨죠?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합치된 의사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채무불이행인데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우면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투자계약이 이제 할 건데 보통은 아까 제목에 보통주나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이에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이라고 하면은 여러 투자계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야 우리 회사 투자할래? 라고 하면 뭐를 하죠? 뭐 계약서 쓸 때 이런 투자계약도 있죠. 뭐 우리 회사한테 1억 원 주면 우리 회사 매출에 5% 줄게. 뭐 순이익에 10% 떼줄게. 매년. 뭐 이런 식으로 투자계약 체결하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말하는 또는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나 VC,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말하는 투자계약은 그런 식의 내가 얼마 줄게 매년 매출의 몇 프로, 수익이 몇 프로 내라 이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 회사의 주식을 사줄게. 뭐냐면 니네가 주식 1000주, 만주를 발행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주식의 대가로 1억을 줄게, 10억을 줄게, 100억을 줄게. 이게 투자계약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나는 수많은 투자계약이 있죠. 뭐 제일 잘 뭐 배민이나 토스나 이런 데 투자계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받고 있어요. 기사도 뜨죠. 이런 데 보면은 보통 다 이런 신주 인수 계약이에요. 왜 신주예요? 회사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주면 투자자가 그 주식을 돈을 주고 인수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투자금은 어디로 가죠? 주식 대금이에요. 그게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돈이 들어오니 그 투자금으로 회사를 열심히 또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투자계약은 신주 인수 계약이에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근데 그 주식이 보통은 보통주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를 많이 발행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스타트업 다 설립하셨죠? 설립할 때 주식이 대부분 다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는요. 주주 의결권 정도, 주주에게 의결권이 다 있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의결권, 주주 너 51% 확보했어? 49%밖에 없어? 빨리 1.1%에서 50.1% 만들어 와. 막 이렇게 싸우죠. 이게 의결권이거든요. 이 보통주는요. 의결권만 갖고 있는 주식이 보통주예요. 근데 이 상법에는 보통주 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장회사 주식하죠. 보통.
주식할 때 주식 막 거래하죠? 그거 다 보통주예요, 거의 다. 다 보통주 거래하는 건데 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요. 의결권만 갖고 있으면 투자자의 권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대부분 90% 이상 아주 극초기의 엔젤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주식을 회사가 발행하고 그 상환 전환 우선주를 투자자가 돈을 주고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주식이 과연 뭘까라는 건 조금 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가 스타트업이 있으면 극초반에 아주 설립 초기에는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보통주 인수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근데 조금만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프리 A 단계라든가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D 이런 단계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환 전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를 회사가 발행하고 투자자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고 우선권도 있고 아까 보통주가 갖고 있었던 의결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환 전환 우선주를 위주로 설명하면 보통주 인수 계약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어서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투자 계약이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가 있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돈 주고 인수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 당사자가 누가 돼야 돼요? 자, 누가 주식을 발행해요? 스타트업이 발행하죠. 그러니까 즉 회사가 당사자가 돼야 돼요. 회사가 몇 주를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인수해요? 투자자가 인수하죠. 그러면 얼마를 주고 인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 계약의 기본적 당사자는 두 당사자면 돼요. 회사, 즉 스타트업과 투자자 둘만 당사자가 되면 충분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 계약의 95% 이상은요. 회사와 투자자 이해 당사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바로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시고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나 임원들 또는 주요 주주들 또는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초특급 천재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인이 돼서 이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는 겁니다. 왜 이게 포함될까요? 자, 극단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님들 계실 텐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또는 기업을 운영하다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면 회사가 잘 되다가 이제 나중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대표님들이나 주주들한테 또는 주요 임원들한테 개인적 책임이 부담이 될까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물어요. 우리나라는 법인과 경영진, 이사들 간의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상법상. 이건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요. 자, 회사한테 투자를 해요. 근데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잘 안 돼서 투자금을 다 날려요. 그랬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야, 회사 너 날려먹었으니까 회사한테 책임을 추궁할 거야 라고 하는데 회사는 이미 망했어요. 그러면 투자금을 다 날리고 막 이렇게 나 손해 엄청 봤는데 라고 할 때 그 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추궁을 할 수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배임이나 횡령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이런 정도에 이를 정도로 경영을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법인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에다가 이해관계인, 즉 임원들, 대표들, 이사들을 당사자로 넣은 다음에 이따가 할 건데요. 내용에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한테 임원이 또는 주요 주주가 즉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투자자한테 발생시켰으면 그 손해를 그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요.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 완전 연대 책임 조항이냐, 아니면 무과실 연대 책임이냐, 과실 책임이냐, 어떻게 조항이 구성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받는 회사의 임원들의 책임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 조항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래는 회사와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개인한테도 책임을 추궁하고 뭔가 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해관계인도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약 당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투자 계약을 다 했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자,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모습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회사가 주식 발행하고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돈을 회사로 낸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혹시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면 투자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까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통주 인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상환 전환 우선주를 인수한다고 했죠. 그럼 상환 전환 우선주가 뭐길래, 그리고 또 그때 이 계약서에 상환 전환 우선주의 각각의 내용이 들어가요. 자, 상환권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한테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상환 이율이 6%라고 쳐봐요. 상환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율. 그러면 1년에 6%예요. 근데 2년 이후부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2년 후면은 연 6%니까 2년에 12%죠. 그럼 2년이 딱 되는 날 12%, 즉 1억 1,200만 원만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금 같죠. 상환전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상장회사 주식할 때요. 요즘에 BTS 빅히트 이런 데 있죠. 주식을 샀다고 쳐요. 여러분들 그 주식 샀다고 해서 어떻게 수익을 보죠? 주식이 뛰면 남한테 팔죠. 그렇게 해서 돈 벌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빅히트 주식이나 삼성전자 주식 산 다음에 회사한테 야, 나 이율이 몇 프로인데, 상환 이율이 몇 프로인데 이거 돈 내놔 라고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죠. 이건 보통주니까 그런 거예요. 상환권이 있는 주식은요, 마치 예금 같아요. 1년에 8%, 1년에 6%, 1년에 10% 이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면 3년 후에 내가 상환권 행사했다? 그러면 18%가 붙으니까 1억 1,800만 원 내놔 라고 하면 회사는 저한테 1억 1,800만 원을 예금 돌려주듯이 상환을 해주고 저는 주식을 반납하는 거예요. 되게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상환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주식의 가치가 적어졌어요. 이 회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1억 주고 투자한 주식인데 나중에 5천만 원이 됐어요. 5천만 원 주고 주식을 파느니 상환권 6%에 3년이면 18%니까 1억 1,800만 원 받는 게 낫죠. 이럴 때 상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 게 상환전환 우선주의 상환이에요. 전환권은요, 나중에 회사가 성장을 하면 이제 IPO에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M&A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보통주로 전환해서 보통 IPO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즉 뭐냐면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주식을 보통 주식으로, 아까 말한 주주 의결권만 갖고 있는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의 상환권과 전환권이 이렇게 있고, 우선권이라는 거는, 이제 상환권 좀 더 이따가 할게요. 우선권이란 거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일반 보통 주주들보다는, 보통 주식의 주주들보다는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고,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할 때, 우리 청산할 때, 회사를 이제 청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선해서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권이에요. 즉, 돈을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우선권인 거예요.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가 보통 주식의 주주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죠. 상환권도 있고, 마치 예금 돌려받듯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전환권, 나중에 똑같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받거나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때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게 상환전환 우선주여서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주보다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상환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상환권이 이렇게 보면 되게 파워풀한 권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환권은요, 보통은 상환권 행사 기간을 별도로 둬요. 이런 거죠. 내가 주식을 인수했어요, 오늘. 1억을 투자해서 인수했는데 내일 돼서 야, 미안한데 나 상환권 행사할게. 그러면 1억 오늘 투자하고 내일 1억 찾는 거 완전 이거는 우리 은행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은행에 1억 맡겨놓고 내일 가서 1억 찾을 수 있죠. 근데 상환권은 보통은 상환권 행사 기간을 투자 후에 2년이나 3년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로 들 때 2년이나 3년 후에 이렇게 행사하는 걸 예로 들었죠. 실제로 그래요.
투자 후 2년이나 3년 이후부터 상환권 행사해서 돈을 다시 상환받을 수 있게끔 해요. 이 상환권 행사 기간은 길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계약을 할 때. 길면 투자자한테 유리하겠죠. 상환권 행사 기간이 길면 돈을 빨리 안 줘도 되잖아요. 상환권 행사 기간이 짧으면 받자마자 투자자한테 상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자한테 불리하고 스타트업한테 불리하고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통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상환권은 많은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든지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상환권 행사 기간 지나면 무조건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아니에요. 상환권은요,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란 게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 가능 이익이 영원보다 커야지만 그 있는 한도에서 상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이 뭐냐면요, 상법 462조에 대차 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요, 빼기 자본금, 빼기 자본준비금, 빼기 이익준비금, 빼기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빼기 미실현 이익이에요. 이걸 다 계산하면요, 사실상 영원보다 큰 스타트업은 거의 없어요. 즉, 잘 나가는 스타트업은 당연히 영원보다 크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해서 힘들게 꾸려나가고 막 이런 스타트업 많죠. 대부분 다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 상환 가능 기간이 2년, 3년 정해서 그 기간이 도가해서 이제 투자자가 나 이제 상환권 행사해야지 했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배당 가능 이익이 영원보다 적어서 사실상 투자자가 나 상환권 행사하면 안 돼 라고 행사를 딱 했을 때 투자자는 이렇게 야, 우리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라고 한마디 하면은 상환권 행사를 못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상환권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채거든요. 채권. 우리 전환사채나 사채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채 같은 건요, 기간 만료만 되면 만약에 이자가 6%다. 근데 5년이 기간이어서 30%가 붙어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사채가 1억인데 30%면 1억 3천만 원을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사채는요, 기간만 만료되면 배당 가능 이익이 어떻건 간에 아니면 회사가 스타트업이 막 망하던 잘 되건 어떻건 그냥 야, 나 1억 3천만 원 내놔라고 하면요, 무조건 내놔야 돼요. 못 주면 그거는 채무불이행이어서 소송을 걸리면 무조건 스타트업이 패소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상환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6%의 5년이어서 1억 3천만 원 내놔라고 했는데 상환해줘라고 했는데 스타트업이 우리 회사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라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소송을 걸면 그냥 판사님한테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이 이기고 투자자가 져요. 이해 가시죠? 그만큼 상환전환 우선조의 상환권은 스타트업의 그 자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환을 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스타트업이 되게 잘 되면요, 배당 가능 이익이 커요.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환권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있을 정도여서 내가 상환권 행사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그 주식의 가치는 몇 배가 뛰어요. 2배, 3배, 4배가 뛰어요. 그러니까 200%, 400%, 500%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환 이율은 보통은 4%에서 8% 사이거든요. 우리 협상을 할 때 이제 협상에서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상환 이율은 보통 4%에서 8% 사이인데 6%라고 하면은 5년을 버텨도 30%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에 배당 가능이 있을 정도로 스타트업이 잘 나가면 200%, 400%를 벌어주기 때문에 사실 상환권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자가. 근데 꼭 안 나가는 회사,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좀 힘든 스타트업일수록 내가 이거 회사가 잘못하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식 가치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상환권 행사해야지 라는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사실상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상환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거의
허울뿐인 권리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아서 많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상환권 빼고 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